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새 코너를 맡게 된 한양대 의과학과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예. 제가 비욘디에서 그 질문이 있는 시간이라는 코너를 한 6편 정도 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또 다른 코너를 맡게 됐습니다. 코너의 이름은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그러니까 그냥 열려있는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그냥 모시고 싶은 분,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 그중에서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모셔서 그냥 사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 이야기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 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덕입니다. 네, 이비인후과 병원장님이시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이시고요. 그리고 전문병원이라고 아시죠? 그냥 들어만 봤는데 전문병원. 이제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정식 체계에 있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의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앞에 보이면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에 얽혀있는 얘기도 들어볼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를 간략하게 보건의료 의학 뉴스를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상덕 원장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부인데요.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 제가 첫 번째 뉴스로 갖고 온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사로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예,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겁니다. 지금 알츠하이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치매인데, 100파운드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만 원 가까이 될까요? 그렇죠. 20만 원 정도의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기술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국 파운드 100달러 정도를 들여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것을 지금 내셔널 헬스 시스템, 영국 보건 당국이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 어떤 물질을 하고 있느냐. 우리 치매 진단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치매를 진단하면요. 일단 병력을 청취하죠.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치매의 어떤 단계가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MRI나 PET, CT를 찍어서 특정한 소견을 봅니다. 그 특정한 소견을 보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런 단백질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라는 단백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타우 단백질이 인산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신경세포 바깥에서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성을 발휘해서 주변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세포가 원래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확인하는데 아무튼 그걸 MRI로 찍던가 아니면 PET, CT를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로도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치매인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뇌척수액에 있는 타우 단백질 인산화 요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여기 그 등에서 얇은 바늘을 찔러서 그 뇌척수액을 받아내서 검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치매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진단을 해왔는데 이렇게 혈액으로 딱 한 번에 20만 원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획기적인 거겠죠. 획기적이죠. 예, 혁명적인 거죠. 그렇죠. 일단 가격도 20만 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치매 진단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저렴한 거죠. 5분의 1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MRI, PT, CT, 그다음에 여러 병력 인지 검사 이런 거 다 합치면 대충 잡아도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척수에 또 바늘 네. 찌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면서 가격도 싸고 혈액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치매 진단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기 기사에도 설명을 했는데 기존 치료약은 기존 치료약이 딱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베타 이 단백질을 녹이거나 아니면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을 이게 막거나 이건데 이걸 좀 더 조기에 쓴다면 치료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내용을 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진단은 이런 연구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혈액에 있는 네. 타우 단백질 인산화된 이런 거나 네.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런 반가운 소식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이런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시작할 거다 이런 반가운 뉴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예,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 공식 출범. 2주 만에 3,000명이 가입했다. 네. 전공의가 드디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식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전공의도 노동자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인에겐 되게 좀 그렇죠. 여태까지는 쉽게, 예. 피교육생의 신분하고 근로자의 신분하고 막 묘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저렇게 노조까지 출범하고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네. 네. 실은 이제 전공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직급이 낮은 단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리고 그 노동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상급자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그런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상급자로부터의 그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벗어나는데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 이제 전공이 노조를 출범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왜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냐면 전공의 선생님들의 어떤 잘못된 처방 이런 게 어떨 때 많이 나타나냐면 연속 당직 근무를 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연속 당직 근무를 한다는 것은 계속 24시간. 잠을 잘 못 자니까 예. 그냥 비몽사몽 그런 상태에서 환자를 보고 처치를 하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런 삶의 질을 이걸로 보장한다면 환자의 안전도 증진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각계 인사,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해서 전공의들의 노동조합을 환영했고 그리고 여기에 반기는 그런 환영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이 기사에는 안 담겼던 내용들이 있는데 현직 의대 교수님들의 반응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의대 교수 그리고 선배 의사들은 이걸 네. 어떻게 볼까? 그분들하고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우리들이 했던 과거에 본인의 경험을 많이 주로 생각하겠죠. 옛날에는 시킨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전공이고 집에도 못 가고 당연히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교수님들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겠죠. 많이 바꾸셨을 것 같아요. 지난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많이 바꾸셨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옛날 같은 사제 관계는 어려울 것 같다는 좀 걱정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도제식 이게 그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근데 피교육생 우리 전공의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스승이고 다 제자고 그러니까 채찍질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내 새끼니까 해갖고 열심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관계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을 의대 교수님들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의대 교수님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일단 폭언과 폭행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 좋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의 폭언, 폭행 없애야 되는 거 맞고 네. 그리고 정말 가혹하리만큼 일하는 당직 체계 없어져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전공이 본연의 그런 시기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교수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레지던트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내 수술방 들어오지 마 였거든요. 그러면 그 수술을 아무것도 못 배우니까. 또 쫓겨나고 그렇죠. 수술방에서. 그러니까 수술방에 쫓겨나는 게 가장 큰 벌이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나는 신경외과 전문의, 좋은 전문의가 되려고 신경외과를 이렇게 전공의를 밟는데 그거를 뭐 못 들어오게 하면 이런 부분인 거죠. 과연 이게 트레이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트레이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든 전공의의 이 근무 시간이 이게 획일적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신경외과의 전공의와 피부과의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과연 같은 기준으로 묶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일단 모이고 뭔가를 한 발을 같이 내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획일적으로 했더라도 이게 조금은 과별로 다양성을 갖추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가르친다는 게 의대 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객관화가 참 안 되거든요. 수술법을 그냥 제가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너 봐 하고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이런 환자의 예를 들면 뭐 척추 4, 5번 스테노시스의 환자의 뭐 핵심은 이 부분 신경이 지나가는 뭐 예를 들면 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부분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부분도 그렇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이 전공의 노조의 출범식이 전공의들의 인권, QO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권익을 높이면서 권익을 높이면서 사제관계의 훼손은 안 되는 방향. 그게 제일 아이디어한데 현실적으로 뭐 우선 과거에 전공의들이 그래서 많은 힘들었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들하고 기성 세대들도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훌륭한 교육이 되려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오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럴 텐데 그거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힘들면 게으름을 피게 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럴 때 게으름을 피는 저의 교수님들은 되게 혼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게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우려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전공의의 노조 출범을 다른 쪽에서는 환영 일색이지만 정작 그 전공의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대학병원 이 사제관계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이 기사에는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인데요. 네. 지역 필수 의사제 지원율 65%. 네. 산부인과는 0명, 흉부외과는 2명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필수 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렇게 한 거죠. 96명 모집 인원의 지원자 62명에 그쳤다. 그리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경남에서만 지원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필수 이런 거 정말 우리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계속 이렇게 어긋나고 있죠. 과연 이게 어떤 지역 공공의대 사관 의사제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게 해결될까? 여기에 사실은 상당한 그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의 이런 소외, 없음을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계속 드러나는 현상은 이렇다. 이런 게 또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한 건데요. 1269조 국민연금 굴릴 금손 떠난다. 매년 30명 줄사표. 왜? 네. 이게 뭐냐면요. 이 국민연금이 우리의 낸 거를 굴리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잘 굴리면 우리의 재정이 좀 더 따뜻한 건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매년 30명 사표를 낸다. 왜냐면 이제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있는데요. 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매년 30명 줄사표. 그래서 이분들이 사표 낸 분들이 어디에 가나 봤더니 대부분 서울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결이지만 지방의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방에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게 병원에서도 나타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의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병원의 의사가 안 가는 이유를 의료계만 병원만 따로 놓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인 뭐 기업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역 사회에 토탈하게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지역에 있는 의료 문제도 해결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살고 젊은이들 다 떠나는데 거기에 젊은 의사들만 배치하겠다. 이게 저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늘 걱정했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있죠. 네, 전북 전주에 저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 지역 네. 균형 발전 해가지고 뭐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모는 원주, 네. 저기 신평원이나 신평원이에요. 이런 그렇죠. 거는 원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균형 발전한다고 여기저기 다 보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는 미처 이런 것까지 부작용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예측을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 저렇게 공공기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보내면 어쨌든 지역이 균형으로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거라는 목적 때문에 당시 제도를 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반론이 있었어요. 지역 자체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과연 공공기관을 갖는 것 자체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요 기사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신평원이 원주로 갔고 이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갔는데 이걸로 도시의 발전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관련 연구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그냥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을 때 아니 그래서 우리 원주 되게 좋아졌어. 이런 말. 예를 들면 그 신평원이 있는 주변의 식당가는 조금 그렇죠.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공동화래요. 그렇죠. 다 토요일과 서울로 일요일은 오니까. 문을 닫는데 왜? 그분들 거기서 안 사시고 서울에 사셨다가 어쨌든 출퇴근하시거나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 정도까지만 그쪽에 뭐 오피스텔 이런 데서 지내시고 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소비가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현재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역을 소멸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야지 거기에 어쩌면 병원을 하나 더 세워두는 것. 저는 어떤 게 또 떠올랐냐면 소아 암을 보는 전문의가 각 지역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다 전부 다 소아 암 전문의를 한 명씩 파견해. 이런 대책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되게 소아암을 보는 전문의 한 명을 보내면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소아암 환자는 그분에게 볼까? 예? 특히 암은 규모가 있는 그럼요. 그런 적이잖아요. 네. 전문의 한 명이 암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넌 어쨌든 규모의 의료학이 통하는 부분이 사실 암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하나만 이렇게 뭐 정책하기는 요런 식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책하기에 좋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뉴스를 들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7월 말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건강보험재정 빨간불 2028년 적립금 완전 소진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연구원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누적금이 적립금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1조나 2조 정도 그냥 계속 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또 건강보험금을 지출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되게 많았어요. 예? 지금 이게 많은지는 한 5년 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갖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거를 충당해 왔는데 2028년이 되면 이 적립금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지는 5년이 됐습니다. 그럼 2028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개죠. 건강보험 그러니까 지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걷어야 걷거나. 되거나. 예. 네. 두 개입니다. 지금 근데 이 더 많이 걷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2032년까지 10.6%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8%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죠. 이걸 이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는 이 지금 연구진이 추산한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2년까지 10%로 잡은 이 보험료 인상률이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훨씬 12%, 13%까지 걷어야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는 너무 건강보험 확대라 어떤 병도 다 보험 적용해달라 이런 목소리 되게 많은데 그럴 형편은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2032년서부터 그 이후로 보험료를 낼 사람들은 누구냐? 현재 2030 젊은이들입니다. 제가 65세가 돼서 저한테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 금액은 누가 내느냐? 2030 세대다. 그래서 고령화는 세대 갈등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2030에게 부담을 안 주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현재 선고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65세가 넘을 사람이나 2030 세대나 똑같이 한 표거든요. 그리고 제가 65세가 되면 저 같은 고령화 집단이 훨씬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에 있는 선고제도로 정치인들이 이런 제도를 바꾸기는 되게 어렵다. 이런 특징이죠. 이번에 프랑스 총리가 두 번째 총리가 이번에 또 불신임을 받았잖아요. 또 프랑스도 똑같거든요. 연금을 개혁해서 더 많이 내고 덜 받자. 그래야만 이게 프랑스의 2030 세대의 짐이 덜한다. 그래서 연속 두 번의 총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프랑스의 상황을 지금 우리 바깥에 대한민국의 조동찬이 볼 때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정책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라서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나라로 치환해서 보면 지금 우리도
그런 걸 선택해야 된다. 조동찬처럼 조동찬 65세가 됐을 때 고령층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할 건지 아니면 2030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할 건지 우리도 그런 갈등 그렇게 아주 사실 막 불편한 진실 그런 게 놓여 있다. 이런 것을 뭐 시사하는 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인데 그러면 과연 의료비가 되게 많이 드는데 그리고 건보 재정 되게 약화되는데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여기죠.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이게 이제 4월 달에 KDI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주치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치제도라고 한다면 이게 나에게 주치의가 생겨서 정말 내가 건강을 그 사람에게만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만 그렇게만 들으셨죠. 이 주치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건보재정 악화가 등장합니다. 결국 주치제도는 돈을 덜 쓰기 위한 제도로 나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덜 쓰는 제도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런 여러 병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이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을 좀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오는 정책은 의료 소비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장밋빛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뉴스를 토대로. 네. 혹시 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수가에다가 많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만큼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병원 접근성이라든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패밀리 닥터 만나는데도 예약해서 2주 이상 걸리고 또 패밀리 닥터가 보고 다른 데로 상급으로 전원시키려면은 또 몇 달 기다려야 그렇죠. 되고 해서 본인의 선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게 지속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좀 덜 쓰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고령화되면서 의료비는 정말 급격히 상승하는데 그리고 또 더 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나한테 와서 닥치는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고 또 정치인들은 이게 선거 때면은 그런 거 안 올리려고 그러고 해서 굉장히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74년생이라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이거든요. 제 밑으로 인구가 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가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는 제 선배 세대들보다 건강보험 적용을 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세대는. 물론 저도 아까워요. 제가 지금까지 낸 건강보험료 별로 혜택도 못 받았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65세 이상 때 덜 받아야 되는 건 억울하긴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억울해하느냐?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저는 억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 남았을까요? 더 사회적 논의가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만 이런 건전한 사회적 논의가 되려면 실제 팩트들이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돼야죠.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보험 재정 2028년에 적립금 제로고 만약 들어갈 비용은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제 세대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저 세대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 이용가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모랄 해저드도 많이 있어요.
오늘 감기로 이 병원 갔는데 당일날 또 다른 병원 또 가고 네. 뭐 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쓸데없는 그 의료 이용은 좀 줄여주시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2부 본격적으로 이상동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 저는 이 책을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여기에 이제 사례자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한번 이제 어떤 사례자가 나오는지 한번 좀 소개 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을 제가 작년 1월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의 제목, 제가 이제 과거부터 내가 책을 한 번 쓰면은 책 제목은 콧뻥 인생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콧뻥 인생뻥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국세청의 네. 고위 공직자였어요. 네. 그때 이제 서기관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바쁘셔가지고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감기 났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다가 축농증으로 됐어요. 그래서 네. 막판에 몰려갖고 저한테 오셨는데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해갖고 제가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원장님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게 한 23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잘 친한 분이고 그래서 저보다 연배도 조금 많으시고 해서 식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수술 받고 제 코가 뻥 뚫리더니 그냥 승진도 했습니다. 네. 진짜 인생이 뻥 뚫리셨네요. 네,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되는 게 고위 공무원단으로 네. 가는 아주 헛 문턱이거든요. 근데 그게 2, 3년 안 되시다가 딱 되셔가지고 코가 뚫리니까 인생이 다 뚫립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콧뻥 인생뻥 그래 내가 참 좋은 일 했구나 해서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은 콧뻥 인생뻥이라고 쓰겠다. 그런데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작년에 1월에 내서 콧뻥 인생뻥이라고 하겠더니 출판사하고 또 저희 병원의 직원분들하고 해서 그건 너무 좀 과격하니까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정도로 네.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파일럿 얘기도 재밌던데. 예, 그거는 그분도 지금 한 23년 전쯤인데 고3 학생이었어요. 네, 고3 학생. 고3 학생이 아버지가 손잡고 같이 저한테 왔어요. 공군사관학교로 가고 싶은데 네. 공군사관학교는 신체 검사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네. 그러는데 자기 코가 안 좋아서 신체 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좀 네. 봐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축농증에 뭐 비중경 망곡증에 도저히 전투기 조종사나 이게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코예요. 예. 제가 이건 어렵겠다. 수술을 해서 한번 고쳐보자 해갖고 수술을 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월 달에 네. 그 전에 봄에 수술했는데 고3 때 봄에. 네. 근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입시 끝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원장님 덕분에 공사에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 친구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 친구예요. 네. 체격도 좋고 뭐 아주 그런데 그래서 잘 됐다 해갖고 이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또 그 친구가 아주 현명했던 게 매년 저한테 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고 왜냐하면 코가 계속 건강해야지 나중에 비행을 할 수 있고 코가 안 좋으면 비행을 못 해요. 군의관들이 비행 불가 판정을 내리면은 그렇죠. 비행을 못 하면은 뭐 진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적어지죠.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하는 환자예요. 아주 관리를 잘하는 환자인데 공사 졸업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또 네.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1년에 한 2번씩 오니까 해서 너는 뭐로 임관을 하니? 특기가 뭐로 임관하지? 원장님 전투기 조종사로 합니다. 그래서 네. 야, 너 공부 정말 잘했구나. 이건 뭐 네. 거의 상위 10%에는 들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하고 했는데 이제 파일럿이 되고 나서도
이 친구가 계속 매년에 한 매년 2번씩은 저한테 와서 검진을 받는데 어느 해인가는 그 최근이었어요. 어느 한 6, 7년 전에 와서 원장님 저 미국 1년 가게 됐는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상비약, 네. 감기 걸리면 먹을 수 있는, 감기 후에 축농증이 재발을 잘하거든요. 상비약 좀 달라고 해서 미국에 왜 가냐 했더니 자기가 F-35 네. 우리나라 1호 조종사로 오. 뽑혀서 비행 훈련 받으러 간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제 아주 뿌듯했고 감격도 했고, 제가 이 아주 어린 학생 젊은이의 조종사가 되게 하는 꿈도 이루는데 도움을 줬고, 얘가 너무 그다음에 조종사가 된다면 잘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조종사가 돼서 진짜 국가에 기여하는 게 됐잖아요. 네. 그런 데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제 1호 F-35, 와, 그 파일럿이 네. 아, 한국에 원장님, 우리나라에 예. F-35 도입될 때 축농증 아주, 그러니까 이 코가 막 되게 많이 아픈 상태에서 원장님 병원에 고3 초기에 찾아갔는데 네. 아무튼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러네요. 그다음에 법정 스님과도 좀 일화가 있으시다고요? 법정 스님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신문반을 해가지고 네. 법정 스님한테 원고 청탁도 뭐 많이 가고 아주 법정 스님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2001년인가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네, 법정 스님이. 네. 와. 근데 뭐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냥 원고 청탁만 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몰랐죠. 그냥 법정 스님이 알아서 오신 거군요. 예. 알아서 오신 건데 배경이 이제 아주 그때 국내에서 제일 좋은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예. 어딘가요, 거기가? 삼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성이죠.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삼성에서 좀 투병하셨을 때 저 기다리다가 네. 법정 스님을 뵀어요. 근데 뭐냐면 저는 당연히 그냥 뭐 기다리는데 법정 스님도 기다려? 사실은 법정 스님은 뭐 전국구 스타시잖아요. 법정 스님도 기다리시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법정 스님도 기다리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법정 스님 책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지루했다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삼성 이제 대학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축농증이고 코가 안 좋으시다고 수술을 하시라고 수술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렸더니 법정 스님이 병원이 너무 크고 호화스럽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수술 못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신도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러면 좀 조그만 병원 가보시죠 하고 저한테 모시고 왔는데 저도 당연히 수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법정 스님이 여기서 수술 받으시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해드리게 됐어요. 원장님이 집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집도를 했죠. 그런데 법정 스님이 오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뭐 오셨다고 뭐 누구 신도를 통해서 뭐 빨리 봐달라고 그런 거 일체 없으시고 다 순서 기다려서 다 기다리시고 해서 제가 좀 챙겨드리지 못한 그런 게 좀 죄송하고 좀 죄송했었죠. 네. 뭐 법정 스님은 결과는 좋으셨나요? 결과는 아주 좋으셨는데 법정 스님이 그 뭐 강원도 운막이나 이런 데 거주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춥고 건조하죠. 호흡기에 제일 안 그렇죠.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코하고 호흡기에. 그래서 법정 스님 나중에 폐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코 수술은 잘 돼서 많이 뭐 편하게 말년에 지내시다가 이제 나중에 폐가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렇게 좀 유명한 분을 수술할 때는 안 떨리세요? 떨리면은 뭐 의사를 할 수 없죠. 그냥. 그냥 어쨌든 이제 수술방에서는 어쨌든 다 수술포 쓰고 이러니까. 아니 수술포 써도 법정 스님인 건 알지만. 해도 전 뭐 제가 이제 37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초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이 왜 전문병원은 뭐야? 이비인후과 의원은 많은데 전문병원은 다른 거야?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잖아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네. 심장 전문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정형외과 전문병원, 뭐 관절 관절 전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안과 전문병원 해서 한 10몇 개 분야의 전문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병원급이 돼야 돼요. 네. 의원하고 병원은 병상이 30병상 이상이어야 그렇죠. 병원급이죠. 네. 그 병원급 중에서 또 전문의가 몇 명 이상이고 진료량이 그 이비인후과 질환 환자가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충족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평가 인증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2011년도에 네. 처음으로 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인증이 필요 없었는데도 인증도 받고 전문병원 제가 95년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94년에 병원 이렇게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메모가 있어요. 네. 그 메모를 제가 올해 이제 병원 30주년이 네. 돼서 이렇게 옛날 메모를 찾아보니까 제가 거기 병원에 설립 목적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병원은 기존에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병원이 개원하기 1년 전에 삼성의료원이 개원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이. 네. 근데 삼성서울병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환자를 고객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랬죠. 막 초반에는 의사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그렇죠, 뭐 그렇죠. 의사가 예. 우리가 무슨 영업사원이냐. 뭐 해갖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우리 의료계를 발전시키는데 네. 굉장히 그랬죠.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당장 저희 병원도 그거를 벤치마킹 해갖고 삼성병원에서 우리는 고객 그런 거는 이미 삼성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기존에 의사 중심의 진료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표방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최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을 지향한다. 이 두 가지를 명시를 제가 94년에 계획서에 딱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문병원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전문병원이라는 건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금 우연히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어려웠었죠. 지금은 이제 뭐냐면 환자 중심의 병원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 90년대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의사들이 의사 중심이었죠. 환자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시혜를 베푼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대기업이잖아요. 현대와 삼성. 이 대기업이 병원을 들어오면 뭐 영리병원 되고 그다음에 돈만 밝히는 병원이 되고 그리고 이 의료계를 혼란시킬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니다. 여기에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어서 의료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 두 의견이 공존했었잖아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결과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을 갈 때 특별히 더 비쌀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태도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기존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병원이 이제 메이저 세계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때 아산 삼성이 생기기 전에 세계 대학병원과 아산 삼성이 생긴 후에 세계 대학병원의 태도가 저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좀 과거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아산병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고객이라는 단어도 쓰고 서비스 마인드 막 해가지고 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뭐 권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95년도에 병원의 개념을 환자 중심으로 딱 두고 한 건 되게
탁월한 선견지명? 면 저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너무나 환자 중심이어야 되죠. 그리고 환자의 동선이 가장 적게 움직이도록 환자가 편하도록 의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근데 예전에는 의사가 편하도록 환자가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그게 여기저기만 다니는 게 아니라요. 축농증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오면은 이게 축농증이 의심되면은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 찍고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오세요. 이건 전형적인 의사 중심이죠. 그렇죠. 일주일 후에 가면은 축농증이네요. CT 찍으세요. 네. 그럼 CT를 당일날 또 못 찍고 예약을 해요. 네. 그러면 또 한 2주 후쯤 CT 찍어요. 그러면 네. 결과 보는 날 또 예약해요. 네. 그러면 축농증 확진 받기 CT 결과 보기까지 적어도 3번, 네. 4번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는 환자 중심이 안 되고 이거는 의사 중심이고 해서 환자 중심으로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네. 하자. 네. 그래서 당일날 엑스레이 찍고 결과 봐드리고 CT 찍고 CT 결과까지 보고 수술하실 분은 수술 상담까지 하시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히 혁신적인 거죠. 네. 그거를 도입했어요. 지금 환자분들이 너무 만족. 예. 너무 근데 만족해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좀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네. 관행이었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랬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환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95년에 개원을 했는데 94년에 제가 개원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 이제 벤치마킹하러 일본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네. 가묘병원이라고 거기는 1910몇 년도에 생겼어요. 지금 한 5대째 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딱 갔더니 이비인후과는 내시경하고 현미경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모든 내시경하고 현미경에다가 CCD 카메라를 다 달아서 그거를 다 모니터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막도 나오고 코 속에 물혹이 있으면 물혹도 나오고 후두 같은 거 자기 후두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에 다 나와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사만 보는 거죠. 의사만 봤는데 네. 카메라가 달리는 거 그 카메라가 단 이유는 환자도 봐라. 환자를 위해서 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 네. 그래서 환자가 그 병원의 모토는 환자가 납득하게끔 본인의 병을 납득하게끔 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거. 네. 거기에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저희 병원 개원하면서 최초로 다 CCD 카메라를 달아갖고 내시경하고 현미경에다 저 모니터 해갖고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반응이 막 폭발적이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네?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그다음부터 모든 이비인후과 대학이고 개원가도 다 카메라 달고 모니터 달고 해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니터링에서 환자가 보게끔 하는 게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이 시초였다는 건 좀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했어요. 그 일본의 가묘병원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와, 어쨌든 그러니까 성공한 병원은 왜 성공하는 이유가 저는 뭐냐면 잘 되는 병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병원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자꾸 서울로만 오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올라오느냐. 저는 1차적으로 물론 그냥 그쪽도 훌륭하니까 그쪽 병원 이용하세요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과연 지역민들을 얼마만큼 만족시켰느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놀랍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개원하시게 된 이유인가요? 일본에 가서 개원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고등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러셨죠.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고등학교를 3년 만에 졸업을 못했어요. 고3 1학기 때 큰 아주 중한 수술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병원에 한 달 누워 있고 집에 가서 한 2달 더 누워 있고 해가지고 수업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네. 졸업이 안 됐어요, 고3. 아. 그래서 다시 밑에 1년 후배들하고 고3을 한 번 더 다녔어요. 4년 만에 고등학교 네. 졸업했죠. 네.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 좀 뭐 의사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 의과대학을 가니까 이제 우리 조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은 킴스, 넌킴스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군의관 후보생하고 비군의관 후보생. 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하고 여학생. 티오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학생과 군대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하고 티오가 달라서 이게 인턴 티오, 네. 레지던트 티오가 달라서 네. 별도의 경쟁력이고 실은 뭐냐면 의과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죠. 불리해요. 여학생들과 묶이면 불리한 거죠. 그 불리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때 그것도 큰 불리한 점이었고 인턴 티오가 네. 100명 정도 이제 고대병원에서 나오면은 한 85명 정도가 군의관 후보생들, 군대 가야 될 사람을 85명을 그렇죠. 뽑고 킴 티오를 85명. 군대 안 가는 사람은 15명 예. 정도밖에 티오가 없었어요. 근데 그 15명은 여학생이 거의 다 차지하죠. 그래서 네. 저 같은 이렇게 남자 이렇게 비군의관 후보생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이제 학교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강북 삼성병원이 거기를 갈까 국립의료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강북 삼성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평생의 제 이제 스승님인데 그 선생님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도전 정신이 많고 그래서 제가 1년차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스페인에 가서 이제 배워 갖고 오시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시체 해부 실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 1년차 2학기 때 이제 그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익숙치가 않으시니까 고생을 좀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어시스트 하면서 그거를 고스란히 배웠어요. 근데 제가 1년차 2학기부터 이제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정말 저도 그 시체 해부 실습하는 그 다이섹션 코스라 그러죠. 그거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저널도 많이 보고 그래서 2년차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카데바 다이섹션 좀 가고 싶은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2년 차가 해외 학회를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근데 출장을 냈더니 병원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외과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무슨 레지던트가 해외 학회를 가냐고 킬 당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게임 분식을 앞서 나가신 분이요. 아니 지 돈 내고 간다는데 병원에서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딱타리 휴가 내고 가. 와. 그래가지고 제가 파격이네요 진짜. 파격이죠. 그래갖고 제가 2주를 휴가를 얻어가지고 거기 다이섹션 코스도 가고 뭐 다른 데도 들러보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제가 다이섹션 코스는 두 번째 우리나라 우리 선생님이 1호고 제가 2호. 그 전공의 때 이미 제가 그거를 막 스타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비인후과가 3년만 트레이닝을 받아도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는 때 제가 마지막 세대 제 밑에 년차부터는 4년제로 바뀌었는데 제 윗년차 제 하나 윗년차면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렇죠. 그 윗년차들이 전문의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서 이제 12월에 합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전문의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고 자기네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코닥 이게 트레이에 80장 담겼잖아요. 세 트레이 240장 가지고 가서 제가 슬라이드 다 만든 거거든요. 3시간 동안 선배들한테 전문 시험 공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제 인생의 평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대학으로 가셨어요. 대학으로 가셔갖고 가시면서
닥터리 내년에 부를 테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예. 전문의를 땄어요. 네. 딱 내년에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게 좀 좌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수로 가는 게 좌절이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그런 그 인사라는 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이게 뭐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지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 우리 이제 과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저도 근데 저는 뭐 좌절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저 투자를 할 테니까 둘이 나가서 멋있게 개업해가지고 대학병원보다 더 멋있는 병원을 해보시죠 하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달 고민하시다가 좋다 가자 그래갖고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 원장님이 그 박채훈 원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코골이도 병이라는 걸 제일 처음 생각하시고 코골이 수술을 우리나라 1호로 하신 분이고 예. 축농증 내시경 수술도 1호로 하시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레이저 수술도 첫 번째로 하시고 이분은 첫 번째 전문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네요. 우리나라 1호 내시경 수술 그 박 교수님하고 2호가 원장님이었는데 네. 2호 두 분이 개업을 동시에 개업을 한 거네요. 같이 제가 모시고 예.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갖고 개업을 했는데 첫날은 사실 뭐 홍보도 안 되고 그때 뭐 그래서 환자가 6명이 왔어요. 3월 6일 날. 네. 그래갖고 이거 조금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비인후과 혼자서 개원하는데 뭐 건물 보증금 그다음에 인테리어 뭐 해도 1억 5천이면 됐어요. 네. 1억 5천만 원. 네. 근데 저희는 전문의 2명에다가 간호사 직원 뭐 한 20명 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장비에 투자한 금액도 8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당시에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한 2, 3억 할 때 아닌가요? 95년도면? 그럴 거예요. 근데 8억을 투자했어요. 뭐 이제 아니 근데 저는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가격은 잘 모릅니다. 저도 3억인지는 모르겠었는데 찍은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좀 판을 크게 벌린 거죠.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첨단으로 이렇게 해놓고 모든 장비를 다 대학에 없는 장비까지 저희가 다 갖춰놓고 그래갖고 했는데 환자를 위해서. 네. 근데 그게 그 능력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임상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선생님하고 이렇게 때가 잘 맞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갖고 네.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첫날 여섯 분 왔으면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첫 번째 한 위기가 2달 만에 2달? 예. 막 본격 궤도에 올라갔어요. 그게 혹시 뭐 어떤 그 본격 궤도에 올라가려고 어떤 그 박지원 교수님이 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네. 그 교수님이 개원했다는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그걸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고 기존에 이제 다 오시던 분들도 오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네.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아프셨던 얘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동 원장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이제 막 편하게 뭐 듣는 소리가 약간 이게 코를 고면 이제 양압기 해라. 그다음에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해라.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제 뭐냐면 양압기하고 보청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좀 꺼리고 막 타부시하죠.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경 쓰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뭐 세브란스병원, 안국동의 정이비인후과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고명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유명하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다 가봤는데도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거는 못 고치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보청기를 이제 대학생 때부터 처방을 받았어요. 이제 고대병원에 갔더니 신홍수 이제 의료원장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한 방법이 없다고 보청기나 쓰라고. 그러니까 보청기를 대학생 때부터 적용하신 예,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네. 예.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보청기가 좋지 않아서. 근데 이제 꾸역꾸역 써서 했는데 이제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차이가 많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요. 근데 네. 보청기를 안 쓰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돼요. 네. 고립되면 치매도 더 빨리 오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청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청기하고 쓰셔도 되는지 안 쓰셔도 되는지 경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말씀드리면 100% 안 쓰세요. 네. 근데 사실은 쓰시는 게 장점이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사회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것도 예방해주고 치매도 좀 늦춰주고 굉장히 효과가 많은데 이거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뭐 창피한 장애가 아니죠. 네. 뭐 시력 안 좋은 게 뭐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제가 하여튼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몸이 아파 고3 때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사실 네. 그게 예, 어떤 질병인지 혹시 말씀을 예.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때 이제 좀 다쳤어요 허리를. 허리 다쳐서 큰 수술을 받으신 거죠? 엄청나게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네. 이렇게 허리와 척추 4번, 5번 그다음에 S 그러니까 네. 천추 예, 1번 예. 하고를 연결하려면 이렇게 핀이 그렇죠. 있잖아요. 핀, 쇠막대기를 쇠 플레이트하고 예. 핀으로 그렇죠. 요즘은 하는데 제가 수술 받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왔을 그렇죠. 때요. 안 나왔을 그래갖고 때죠. 예. 그런 걸 고정하려면은 저기 골반뼈에서 뼈를 그렇죠. 떼서 거기서 거기다가 어깨에서 이제 거기다 이제 이식해가지고 네. 이제 융합하게 융합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고정될 때까지 석 달 기다려야 동안 되죠. 누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누워 있어요. 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누워서 대소변 봐야 되고 누워서 밥 예, 먹어야 되고 예.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했죠. 근데 이제 그때 참는 거 많이 배웠어요. 참는 거. 아니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석 달을 그렇게 누워서 대소변도 다 누워서 밥 먹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될 법도 한데 원장님은 뵈면 그런 트라우마가 잘 안 느껴지고 그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20살 때 대학생 때 열병에 원인을 모르는 열병 때문에 청력이 손상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 예. 그때 보청기를 낀다는 거 대단히 전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막 엄청나게 감추고 막 승질내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비관적이고 그러지 않고 좀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허리 수술 받고 다시 고3 복학했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후배들하고 호칭도 네. 애매하고 애매하죠. 저가 그래서 좀 피했는데 저가 막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교육적인 건데 이제 좀 괜찮은 학생들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인커리지 네. 하고 채찍질하고 뭐 네. 공부 하나 안 하나 이제 좀 감시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같이 거기에 불러서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평생을 고마워하는 게 제가 복학했을 때 고3 같이 다닌 친구들이 지금도 형이라고 그러고 친하게 만나는데 네. 그래갖고 제가 덕분에 적응을 잘 하게 됐죠. 네. 그 위기 포인트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었네요. 도와주셨어요. 예. 많이.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어떤 위기에 있는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을 때, 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예. 제가 그래서 학교병원에 못 남고 강북삼성병원 갔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네, 그러네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내가 안 좋아서 복이죠, 뭐. 이렇게 어딜 가면 거기에 뜻하지 않는 뭔가가 생기고. 근데 저 질문 저거는 한번 할게요. 어떤 질문이죠?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비염은 그렇죠. 저거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증상은 뭐 콧물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전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저거? 알레르기 예. 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재채기, 맑은 네. 콧물, 코막힘이고 그러니까 재채기가 애취죠? 애취, 애취죠. 그다음에 예. 맑은 콧물, 코막힘. 아,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순서대로 나와요. 예. 근데 순서대로 예, 예. 예. 감기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전신 증상, 열이 열나고, 그다음에 예. 근육통, 근육통이 있고 열나니까 예, 아프고.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감별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예. 예. 전신 증상하고 열나고 네. 예, 이런 게. 그럼 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알레르기 약만 쓰면 되는데 감기는 거기다 뭐 진통 해열제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도 좀 쓸 수 있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요거는 또 질문에 나온 것 같긴 뭐가 한데 있어요? 네. 뭐냐면 학생들이 축농증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부비동염. 근데 애들일 때는 그럼 언제부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예. 그런 건지? 책에는 만 15세. 왜 네. 만 15세냐면 이제 얼굴뼈에 발육이 다 네. 끝났을 때. 아, 15세 때 예. 얼굴뼈가 발육이 되니 다 끝나니까 예, 예. 그 이후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 예, 있는데 예. 그 전에는 하라고 권장을 했죠. 근데 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축농증 수술이 이제 조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칼듀엘 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잇몸을 막- 째고 그렇죠. 이 여기 광대뼈 앞쪽에 뼈를 그렇죠. 갈아 끌하고 예. 햄머로 쳐가지고 이 뼈를 깨고 들어가서 점막을 걷어냈잖아요. 예. 근데 축농증 내시경 수술은 이제 옛날 방법으로 아. 수술하면은 수술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15살 넘어서 하라는 게 뼈를 건드리니까 얼굴뼈를. 그래서 발육이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라는 거였고 근데 축농증 수술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아. 이제 칼듀엘 룩시 수술은 안 해요. 그렇게 이제 그거는 잇몸 2차적 뜯어내고 예. 뼈 이렇게 광대뼈 막 뜯어내는 거 안 하니까. 2차적으로 네. 병변이 생긴 부위만 없애주는 거지 1차적으로 막혀가지고 배출이 되고 환기가 되는 부분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옛날 수술은 예, 내시경 수술은 그 막힌 부분 환기와 배출이 되는 부분을 아. 근본적으로 원인 부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크게 데미지도 안 받고 재발 안 하고 그럼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이제 굳이 15살 미만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우선 하는데 네. 15살 미만이라도 코에 계속 너무 힘들고 물혹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해야죠. 해야죠. 아. 네. 네. 저도 지금 저도 어렸을 때 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네. 저는 뭐냐면 제가 동네 병원 다녔던 아이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문영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셨어요. 네. 제가 한 저도 2년 압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이 뭐냐면 동찬아 너 이제 그만하 그랬어요. 너무 고생했는데 저도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 부비동염도 약간 가족 경향이 있는 건가요? 부비동염이 명백하게 그러니까 유전적이라는 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그건 밝혀졌어요. 알레르기 비염은 네, 그거는 있고. 양쪽 부모가 알레르기면은 75%. 네. 네. 그리고 뭐 한쪽이면 몇 프로 해갖고 그거는 확실하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이제 축농증은 원인이 많죠. 왜냐하면 코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뭔가 배출되는 부위가 좁아지게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은 사람이 있죠. 작은 사람이 있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이 코 속도 예. 이렇게 콧물이 흘러나오는 부위가 굉장히 좁은 자연공이라는 구멍인데 거기가 아주 좁은 분도 있고 막힌 분도 있고 잘 열린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좁은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거기가 부어서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기 몸의 해박적 구조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알레르기 같은 거 있거나 그럼 더 붙죠. 감기 걸리거나. 그래서 축농증의 90%는 감기 후에 와요. 감기 후에. 네. 그래서 감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감기 치료를 깔끔하게 하셔야 축농증이 안 걸려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호 나왔으니까 또 이제 예전에 그 제보해 주신 적 있는데 이 임플란트 치과 이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부비동염이 자주 된다. 그런 환자들을 좀 많이 보셨었잖아요. 부비동이라는 거는 코에 부속된 기관. 네.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이마에는 전두동, 눈 옆에는 사골동, 예, 눈 밑에 광대뼈 속은 상악동, 코의 제일 뒤쪽에는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고 저평동, 네. 이렇게 4개의 부비동이 양쪽으로 8개가 있어요. 그 부비동이 이제 막히는 거죠. 예. 그 부비동이 예. 이제 부비동이란 뭐냐면요. 이 얼굴뼈에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기가 있는 예. 거죠. 이 공기가 우리 숨 쉬는 것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윤활유를 해주고 그런 건데 여기가 막혀버리면 그게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이 되는 거죠. 예. 콧물이 흘러나와 부비동에서 이제 콧물도 만들고 분비물이 나와요. 그게 잘 흘러나와야 되는데 네. 좁고 감기 걸리고 알레르기 있고 그런 분들은 잘 막히죠. 네. 막히면은 막힌 물은 어떻게 돼요? 썩죠. 썩죠. 네. 그게 이제 축농증이 염증.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축농증. 축농증이 되는데 이제 그 부비동 중에 상악동이라고 있어요. 상악동은 제일 큰 부비동인데 이게 면적이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잇몸, 네. 윗 잇몸뼈의 그 상악동의 바닥이 잇몸뼈예요. 아, 상악동의 바닥이 잇몸뼈다. 윗 잇몸. 잇몸뼈가 예, 잇몸뼈예요. 예. 근데 이제 부비동염이 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는데 이빨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의외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빨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가 썩었는데 잇몸뼈가 상했는데 상해면은 여기 바로 위니까. 그 아.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그래요. 치성. 그러니까 예. 이가 원인이 돼서 예. 생긴 부비동염. 예, 덴탈 그거는, 오리진의 예. 축농증이다. 그건 치과 치료가 같이도 병행해야죠. 병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비동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임플란트가 이제 건강보험도 되고 막 되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2개인가요? 예,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뭐 안 좋으면 여러 개가 안 좋으니까 네. 예.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 CT를 찍어 보세요. 네. 근데 의외로 축농증 상악동에 염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백발백중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 단단한 곳에 이거를 박아야 되는데 예. 부비동염이 있으면 이 단단한 뼈가 아니라 흐물흐물. 거기에 뼈 이식을 하거든요. 네. 뼈 이식을 해서 이게 우리가 베니아판에는 못을 박으면 이게 못이 이게 고정이 안 되고 놀잖아요. 예. 근데 두꺼운 벽에 못을 박으면 딱 고정이 딱 되잖아요. 고정되죠. 근데 예. 이 잇몸뼈가 얇으면은 거기에다- 임플란트 해도 이게 놀죠. 예, 힘을 그렇죠. 못 받고. 근데 그래서 이 잇몸뼈를 다 이제 염증이 있어서 얇아진 사람들은 뼈 이식을 해요. 대부분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을 대부분 하는데 그 뼈 이식을 하는데 상악동염이 있으면은 그 고름 있는데 이식을 하게 되는 하니까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녹죠. 그러니까 예. 그 뼈 이식을 하는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축농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치과 선생님들이 요즘 다 하세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하세요. 찍어 보시고 그래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네. 딱 찍어 보셔서 축농증 있으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노력이 많이 드는데 실패하면은 아주 곤란하잖아요. 아,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그 원장님 제보로 제가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몇 년 사이에 그게 교정이 일어났거든요. 아유, 이 치과 선생님들이 공부 많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다행이네요. 치과 저기 의사회에 가서 이제 왜 사진을 찍어보고 왜 이거 축농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강의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미 치과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시기 때문에 기본으로 일반 분들은 굳이 이제 이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아, 그랬네요.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과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 보도를 계기로 어쨌든 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계기로 치과 선생님들이 업데이트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렇구나. 아니 이제 이게 나온 김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 축농증이 있는데 뭘 하면 막 녹이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품들이 있나요? 그건 뭐 일시적이죠. 일시적으로 뭘 좀 분비물을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원인 부위가 네. 개방되지 않고는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거 진짠가? 왜냐면 그런 약의 예를 들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뭘 하면 그런 농이 그냥 빠지는지.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냥 뭐 마술처럼인지 어쨌든 그게 돼요. 근데 아무튼 그게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 배출구 해당하는 그 해법적 구조가 교정되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래서 축농증 치료, 축농증이 아까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죠. 막혀서 배출이 안 되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듯이 이제 이게 산성화되면서 세균이 자라고 해서 세균의 배지가 되는 거예요. 산성화되면서 에어레이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축농증이 축이 뭐예요? 저축할 때 축자고 네. 농이 고름할 때 농자 아니에요. 네. 고름이 이렇게 고여 저축돼 있다는 그런 건데 이제 부비동염이라는 게 정확한 이제 학술 용어죠. 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권하는 건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제 철학은 뭐 철학이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권해요. 네, 그리고 안 하면 안 될 때만 권하는데 왜냐면 안 하면 손해가 크니까. 네, 그럴 때만 권해요. 그리고 축농증은 약물 치료로 우선 해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약을 무슨 약을 쓰냐면 점막 수축제도 쓰고 네. 항생제도 쓰고 점액 용해제 이렇게 네. 이제 끈적끈적해졌으니까 좀 묽게 흘러나 예. 그래야 잘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약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트라이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은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제일 핫한 게 이 비중격이 어쨌든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이걸 바로 세워주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코를 높여주는 수술이 지금 많이 유행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걸 원하는데. 예. 근데 왜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왜 그 수술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뭐 저희가 좀 고지식하고 미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게 저희는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환. 네. 그래서 질환은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미용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실손에서도 많이 이렇게 돼서 보장을 해주고 막 그래갖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이게 질환이니까 미용까지 하더라도 이게 포함하니까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그런 것도 너무 잘 아세요. 지금 그런 것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약간 편법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미용인데 그래서 실손보험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질환과 미용을 합쳐놓은 거라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뭐 법에는 맞다 하더라도 약간 아니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죠. 위법한 건 아닌데 위법한 건 아니지만 약간 꼼수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러신가요? 저희 병원은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요즘은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 생각이 좀 합리적인 게 한 번 고생할 때 같이 그렇죠. 해달라고. 그리고 이 미용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위축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환자분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고려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못 말리겠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나쁘다고 생각은 얘기할 수 없고 이제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가 돼서 지금은 질환이 아니라서 질환만 보시기 때문에 미용이 들어간 건 안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는 하겠습니다. 거죠. 네, 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어쨌든 30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미래 10년, 20년 후에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네. 여태까지는 성장하고 유지하고 이러는데 30년을 썼는데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5, 6년, 6, 7년 안에 우리 병원이 차세대 병원을 끌어갈 이 지금 뭐 40대의 의사들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SDG라는 게 있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목표인데 저희한테 가장 간절한 거는 Sustainability를 갖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병원. 근데 저희 병원은 최고의 이비인후과 의료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주니어를 양성하는 거죠. 네. 근데 주니어 양성 요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의 이비인후과 약간 좀 그 의료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게 너무 지금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을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분야가 옛날에는 코어 위주로 봤다가 귀하고 목도 많이 보강을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 중심의 선생님들을 했는데 영역을 확장해서 귀와 목까지 하는 거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 분이 필요해서 영입했다는 말씀이죠. 그 비필요해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이제 40대의 주니어들을 육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13명이 있어요. 근데 딱 반씩이에요. 50 미만하고 50 이상하고 딱 반반이에요. 7명, 6명.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거 근데 지금 이상동 원장님이 그 맨 꼭대기 병원 층에 그 리버스 에이징 센터를 그러니까 리버스 에이징이라는 건 이제 에이징을 리버스한다. 안티 에이징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안티는 이제 에이징하는 것을 이제 막는 개념이라면 리버스 에이징은 이걸 되돌린다는 회춘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원장님이 본인이 마루타가 돼서 그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고농도 고압산소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많이 해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점들하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고압산소가 이제 처음에 의료의 영역에 도입된 거는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연탄 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연탄가스 중독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대학병원들도 다 고압산소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 조 기자님도 고압산소 통해 환자 밀어놓고 막 빼고 이렇게 한 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서 고압산소가 의료계에서는 잊혀져 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잠수병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잠수병이라는 게 이제 물 깊은 데서 가면 그게 이제 질소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하고. 근데 그게 와서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면 이 질소가 팽창하면서 이제 폐가 터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꼭 오면 고압산소 통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질소를 산소로 교환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그게. 잠수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발. 당뇨가 있으면 이제 혈관이 안 좋아져서 말초 기관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썩잖아요. 그래서 당뇨발 생긴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앰프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K인지 AK인지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 밑에 자르고 막 했는데 그 고압산소가 들어오면서 당뇨발 환자들은 발을 안 자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중독만 옛날에 하던 게 이제 잠수병하고 당뇨발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이게 특효를 보이고 있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 들어가도 이게 오히려 건강만 해지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늘어난다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벌써 2년 반 동안 이제 고압산소에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더니 일단은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이제 환자들 안 하는 시간에 하기 전에 고압산소를 하거든요. 이제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나죠. 옛날엔 막 피곤하고 그랬는데 에너지가 나서 그날 제가 일을 다 충실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요즘 머리카락도 변화가 있으셨다고. 머리카락이 좀 굵어져요. 굵어지고 그래도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원장님의 머리카락만 보면 진짜 리버스 에이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를 심으셨나?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잖아요. 머리 심으셨어. 근데 그게 원장님이 이제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그런데
좀 어때요? 그건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좀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아니 그 리버스 에이징 환자는 사실은 이 고압산소가 돌발성 난청에도 굉장히 특효예요. 아, 돌발성 난청은 이제 그 뭐 원인은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어떤 원인에서든지 그 세방고리관이 있는데 듣는 기관하고 평형을 네. 잡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듣는 청각 기관에 아주 미세한 혈관의 서큘레이션 순환이 네. 안 돼서 아. 혈류가 그래서 온다는 설이 설이 있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압산소를 해주면은 거기 뭐 그냥 말초까지 산소 공급을 빠방하게 해주니까. 예, 해주니까 뭐 돌발성 난청 아주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뭐 네. 다 좋아지죠 뭐. 네. 네. 저도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장님의 생각만큼 잘 병원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그래서 예.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요즘은 그걸 알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히려 리버스 에이징 환자는 적은 포션이 됐고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본인들이 다 알고 검색하고 오세요. 네. 오히려 그럼 이제 애당초 사실 조금 처음에 걱정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발성 난청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그거는 우리는 사실 이거 좀 리버스 에이징을 해볼까 했는데 그 원래 고압산소에 네. 그 적응증 중에 네. 옛날부터 클래시카라는 적응증 중에 이 난청 돌발성 난청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본연의 그거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것도 저는 이제 거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버스 에이징 센터로 들여온 고압 산소통이 돌발성 난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예. 재밌네요. 예. 근데 어쨌든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치료가 되지만 그 혈류 공급이 되는 게 이 귀에만 혈류 공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온몸으로 좋죠. 잘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그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초기 3일 이내에 치료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 예후가 달라진다는 논문들이 있고 이거는 정립된 학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막 집중적으로 이게 기회를 놓치면은 이게 한쪽이 그냥 난청으로 뭐 먹통귀가 돼버리시면은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편하시겠어요. 보청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네요. 인공아우 수술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돌발성 난청 초기 치료가 중요해요. 네. 그럼 이제 요거 돌발성 난청의 초기 치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돌발성 난청의 증세 내가 나 이러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돼. 요 증세가 어떤 게 갑자기 있어요? 한쪽 귀가 멍하고 예, 조금 안 들리고 뭐가 낀 거 같고 안 같고. 들린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지나도 원래 보통 조금 지나면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러면 서둘러야 되는데 그게 3일 이내에 치료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넓게 보면 일주일인데. 아니 저 그런 적 있어요. 제 지인인데 돌발성 난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병원 가라고 했죠. 근데 그 병원에서는 자기 임신을 했는데 임신 보니까 수가 없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는 임신 전부터 드셨다면은 모르지만 이제 하여튼 임신 되고 나서는 안 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리를 동동 굴리다가 어떤 병원에서는 이게 스테로이드를 인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지는 않더라도 인젝은 괜찮다고. 고막 속에 고막하 스테로이드를 국소로 하는 건데 그거는 전신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고압산소 치료고. 그렇겠네요. 임신부도 저도 그거 딱 떠올라서 고압산소는 임신부도 가능한 거니까 하나의 초이스가 선택지가 더 생긴. 그렇죠.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시간이 그래도 금방 가죠. 처음에 되게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게 그다음에 조 기자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니요, 저 너무 재밌게 듣고 얘기가 있어요. 술술 나왔어요. 너무 저 혼자만 떠든 게 아닌가. 아니 원래 지금 그러는 자리예요. 지금 게스트로 모신 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녀가 셋이 있어요. 예. 딸, 아들. 네. 시집장가를 보낸
없어요. 아직 다 없죠. 미혼이에요. 다. 중매 좀 하세요. 지금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아까 그 병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게 다 연계될 것 같았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이상덕 원장님의 지금부터의 미래의 청사진, 본인 개인의 삶의 미래의 청사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성공적으로 거기 우리 병원이 서스테너빌리티를 갖도록 이제 네. 하는 게 저의 미션이죠, 남은.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녀가 셋인데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병원을 이렇게 뭐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럴 수도 없고, 네. 그거는 애초에 의사가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구성원들이 네. 진정하게 이거를 오너로 받아들여야 이게 되는 거지. 예? 실력도 없는 사람이 부모 잘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 오너가 된다 그래갖고 이게 진정하게 그 리더십에 따를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을 그런 거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로펌처럼 네. 예? 이제 이렇게 차세대 파트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일정 기간 이렇게 하고 또 그 차세대한테 물려주고 하는 거를, 그 대신에 이렇게 뭐 요즘 1인당 뭐 5억씩 내고 들어와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제가 투자한,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거 만들려면 지금 뭐 20억 갖고 안 돼요. 되죠. 예. 몇백억 해도 예. 되수가 없는데 몇백억 해가지고는 이게 투자금을 회수를 할 하기가 수가 없죠. 어렵죠. 병원으로.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병원이 잘 되는 길은 좋은 후배들을 만들어서 그 후배들이 이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차세대 파트너가 돼서 잘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 또 물려주고 이렇게 로펌 같은 그런 체제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상동 원장님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17년과도 아주 밀접해 있죠. 그리고 처음에 또 강한 질책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주제 넘는 짓을 했죠. 아니, 너무 감사하죠. 그때 이제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자가 처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취재를 하러 오면 한양대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이제 국장이 오시더니, 조동찬 너 이제 한양대 그만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이상덕 원장님이 조동찬 너무 한양대병원만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쟤 못 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다 신문반을 하셨죠. 했어요. 예. 그래갖고 언론에 관심이 많고, 뭐 신문 기사를 보면은 기사 쓴 기자의 이름도 다 보고, 방송은 특히 뭐 의학 전문 기자라고 의사가 들어왔으니까 SBS에 제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저는 집에 가서 7시 뉴스 보고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보고 그러고 자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팔뉴스에 조동찬 기자가 리포트하는 건 제가 집에 있으면 꼭 봤죠. 봤는데 보니까 가서 인터뷰를 따는 게 다 한양대 교수님들만 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SBS에 아는 선배들이 좀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해서 얘기해 줬죠. 조 기자가 저 SBS 의학 전문 기자 정도 되려면은 우리나라 서울대학병원, 아산삼성, 세브란스, 고대 이런 데 다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야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발전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 보도국장하고 그다음에 부장들이 이제 저하고 친했는데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조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주제 넘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공식 SBS 그 편집 일보에 공식 문건에 그게 딱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죠. 한양대병원 사실 왜 가냐면 쉬우니까. 전부 다 저의 선후배들이 왜냐하면 있는 데라서. 빨리 인터뷰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맨땅에 헤딩으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성장한 첫 번째 단추가 사실 그 포인트였어. 맨땅에 헤딩해서 다른 세상에 부딪혀야 되는데 맨땅에 헤딩하기 싫으니까 제가 제 모교병원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사실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보도들이 생각나지만 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건 때도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렇죠? 아, 그때 막 이론이 많고 뭐 네. 의료계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죠?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해서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백남기 농민이 그러니까 물대포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진 뇌출혈로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가 병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보도를 그거는 병사가 아니다. 외인사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서는 저놈은 의학 전문 기자라는 놈이 의료계를 비난한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그런 게 많았을 때 이제 약간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네. 안으로 안 굽어지고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딱 직감적으로 이거는 조동찬 기자가 맞다 해서 조 박사 네가 맞아. 그냥 밀고 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게 얼마나 힘이었냐면 사실 제 딴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저를 욕할 줄 알아. 욕하는 그런 막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리고 제가 한양대 나왔는데 한양대 나온 놈이 어디다 대고 서울대 병원 진단서에 토를 달아 막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네가 맞아. 계속 가. 네. 어마어마한 네, 감사드리는 포인트였죠. 아이. 시간이 이제 뭐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참 힘들다가 그래도 하나이브는 거면이 코로나 때 이 바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일찍 그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대응을 네. 했어요. 네. 1월 28일부터. 네. 1월 27일이면 우리나라에 1월 28일이면 사망자도 안 나왔을 네, 때요. 그렇죠. 근데 일찍 이게 우리 병원에 좀 전문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심상치 않다고 우리 이거 비상대책 TF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마스크, 손소독제 뭐 이런 거 다 먼저 의료진용으로 준비해 놓고 저희가 앞서서 대응을 해 나갔죠. 그리고 그다음에 호흡기 진단 클리닉 그거 할 때 많이 저희가 기여를 했고 마지막에는 재택 치료. 네. 근데 그때는 그 전에는 재택 치료는 한 2, 3년 후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막 겁을 많이 먹고 그래서 막 이제 의료계에서 이러다 이제 죽는다 막 하고 또 한 명 죽었는데 그게 막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의 한 달 데이터를 모아서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를 보도자를 배포하고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당시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디든 가야 돼요.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격리시설. 2주 격리.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격리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 좀 지나가지고 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병원이나 어떤 다른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집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치료받으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고 본인도 감염력이 떨어질 때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저희가 그래갖고 그때 재택 집에 있는 네. 환자한테 카카오톡에 그 페이스톡 있잖아요. 네. 페이스톡으로 하면서 환자 얼굴도 보고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게 괜찮다 안심해라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도 보고 좀 위중한 환자는 우리가 후송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갖고 그때 너무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바로잡고 하는데 저희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의사가 그러니까 영상통화죠. 영상통화로 환자를 계속 보니까 하루에 이제 2번 정도씩 2번 했어요. 보셨잖아요. 그때 환자가 얘기하고 하는 보면 이 환자가 심각한지 아닌지는 의사가 그럼요. 판단하고 안 심각한 환자는 그대로 이제 네. 하는 거고 약을 유지하는 거고 심각한 환자는 보내서 119 네. 보내서 네. 상급병원에 이송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이거는 완전히 거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이 특히 굉장히 두려워서 네. 과장하게 막 보도를 하고 온 걸 저희가 약간 반전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택 치료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상 받으셨죠. 훈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훈장 받으셨나요? 네. 제50회 복원의 날에 네. 국민훈장, 목련장, 가문의 영광. 국민훈장 목련장이면 이거 뭐 막 연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굉장히 급이 있는 훈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왜냐면 국민훈장 목련장은 대통령 표창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네. 훈장이면 격이 다르죠. 완전 격이 다른 거죠. 네. 와. 그러네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그래서 디지젝스 새로운 감염병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 때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경험을 우리 충분히 많이 코로나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온몸으로 겪은 그런 그 DNA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럴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그랬던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생각해 보면 아니 코로나19 환자를 집에서 방치해 뭐 그래서 뭐가 있으면 막 방치하다 숨져 막 이런 식으로 기다릴 그렇죠. 만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방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죠. 그러니까 딱 그렇죠. 위험 수준에 지금은 요즘도 코로나 지금 유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리고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아주 급격한 사망자가 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실은 사실 디지젝스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처음에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사실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안을 했었던 거죠. 봄에 이제 지금은 국장님인데 당시 과장님하고 당시 실장님이 저한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좀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그래서 했더니 우리 병원에 의료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예. 아니 왜냐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인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러니까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를 전담해서 보는 그걸 보겠다고 하면 사실 병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렇죠. 난리 그런데 그거를 좀 설득을 했어요.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그때? 아니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사명 이게 우리가 의사가 뭐 자기 좋은 것만 할 수 있냐 해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설득을 해갖고 또 협조를 잘 해줘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보람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호흡기 전담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전쟁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전쟁에서 특히 그러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의사는 군인이 되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군인이 되죠. 그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의사들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호사 선생님들 어떻게 그렇죠. 그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병원 가족들이 전부 다 착해요. 착하시고 우리 병원이 하나잖아요. 하나. 다 하나예요. 마음이. 저는 그거 되게 정말로 놀라운 거였어요. 저는 정말 깜짝 거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 직원들이 그거를 따랐다고? 그러니까 박차고 그럼 저희는 다 사표 쓸 겁니다. 이러는 게 보통인데 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병원 이제 경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신규 의료진이나 이렇게 채용이 결정돼서 근무하시게 되면은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해달라. 가족같이 내 가족이면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면 함부로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평생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제가 새로 오는 선생님들한테 당부를 드려요. 저도 배워야겠네요. 저도 저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족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좀 저도 주인의식을 갖고 그런 태도로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동차 안에 오픈 테이블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홍해걸 선배가 감사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시간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그래도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여지껏 그 젊은 이상덕 그다음에 이렇게 병원을 어렵게 막 이렇게 끌어온 이상덕 그거에는
사모님이 좀 계셨었잖아요. 사모님에게 좀 하고 감사하죠. 싶은 얘기. 감사하고 정말 그 개원하고 10년 정도는 집에서 김치를 담가 가지고 네. 환자 드시는 거, 저희 먹는 거 다 김치를 집에서 담가다가 병원에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과 직원들 먹는 그 김치를 집에서 담가다가. 오, 근데 10년 이제 동안 병원이 와. 커지면서 이제 예. 그게 할 수가 없는 범위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평생 이렇게 병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네, 진짜 당연히 하셔야 되네요. 예.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뭐 얘기하시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혹시 더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홍해걸 박사님의 비욘디에 예. 조동찬 안의 오픈 테이블 오늘 첫 번째 순서에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저희가 30년 동안 달려온 핵심은 경쟁에서 차별화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차별화가 가장 저희가 중요한 그 경쟁력을 갖는 무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가족같이 대하고 그런 것도 그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더 잘 치료를 해주면서 가족 같아야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네. 거지. 네. 치료는 잘 못하는데 가족 같기만 하면 환자분들이 안 찾겠죠. 저 30년 동안 네. 제가 우리 병원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네. 새들도 네.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죠. 늦게 네. 일어나면은, 예. 그렇다고 뭐 우리 젊은 선생님들한테 7시까지 나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저는 그게 30년 동안 습관이 돼서 7시에 병원에 딱 도착해요. 네. 어우, 무섭네요. 네. 그럼 하고 싶은 말씀 이제 다 하신 다 건가요? 했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모시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게 들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도 역시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분들과 그런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